제 이름은 박소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부에 자리한 서울대공원에서 10년째 동물들과 동고동락하며 살아온 사육사입니다. 매일 아침 동이 트기 전, 도시의 소음이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그 고요한 시간을 뚫고 동물원으로 향하는 것이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쇠창살과 두꺼운 유리병 너머의 세상이지만 제게 이곳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말 못하는 생명들과 마음으로 교감하고 그들의 순수한 눈빛 속에서 세상의 이치를 배우는 제 삶의 학교이자 안식처였습니다. 원장님, 대한민국에는 진돗개가 있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운명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원장님 주재해 열린 정기회의에서 동물원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것입니다. 이름하여 한국의 얼, 특별구역 조성 프로젝트. 관람객들에게 한국의 자연과 문화를 더 깊이 있게 소개하기 위해 우리 땅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동물을 새롭게 들여와 특별 전시구역을 만들자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기대감으로 달아올랐습니다. 여러 아이디어가 오고 갔습니다. 지리산의 전기를 품은 반달 가슴곰을 한 쌍 더 들여오자는 의견, 독도를 지키는 괭이 갈매기들을 위한 생태관을 만들자는 의견 등. 하지만 시베리아 호랑이의 압도적인 위나 아프리카, 코끼리의 거대한 몸집에 비하면 그저 작고 귀여운 강아지일 뿐이었습니다. 몇몇 동료 사육사들은 뒤에서 수근거렸습니다. 저 작은 개가 뭘 할 수 있겠어? 이소아 씨가 너무 과장한 거 아니야? 다나카는 보란듯이 코음을 치며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소아 씨, 저 개보다는 역시 우리 하치가 동물원의 격에 더 어울릴 것 같군요. 비교하는 것 자체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녀석의 검은 눈동자 속에는 낯선 환경에 대한 경계심과 함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총기와 당당함이 서여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과 자신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왕 한국의 얼을 보여줄 거라면 당연히 크고 위험 있는 동물을 들여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반달가슴곰 같은 동물 말입니다. 곰의 위풍당당한 모습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기상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지요. 관람객들이 사자나 호랑이를 보러 여기까지 오지 자꾸 볼품없는 동물을 보러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말 속에는 은근한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마치 제 생각 따위는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한 오만한 태도였습니다. 제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제 입에서 나올 이름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진돗개가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개 동물원에 개를 들여오자고 그들의 표정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님은 아예 코웃음을 치며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박소연 씨, 지금 농담하는 건가? 동물원의 개라니 무슨 애견 카페라도 차릴 셈인가? 당신의 애국심은 존경스럽지만 이건 좀 아니지. 우리 동물원의 격에 맞지 않아. 저는 그의 비아냥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그 안에는 온 마음을 다한 진심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털을 바짝 곤두고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듯한 낮고 위협적인 소리로 카이저를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저 개가 미쳤나봐. 사자한테 덤비다니. 누군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백호야, 위험해, 돌아와. 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피를 토하는 것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카이저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으니 작고 하얀 생명체를 보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 혹은 모욕감을 느낀 듯 코음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지축을 흔드는 포효와 함께 집채만한 앞발을 들어 백호를 단숨에 짓문게 버리려는 듯 위협적으로 내리쳤습니다. 그왕 카이저의 포효 소리에 동물원 전체가 공명하는 듯했고 관람객들은 이제 공포를 넘어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 광경을 얼어붙은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끝이구나, 내 자랑스러운 백호가 저대로 죽는구나.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신화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카이저의 거대한 앞발이 백호를 덮치기 직전 백호는 마치 바람처럼 날렵하게 옆으로 피하면서 오히려 카이저의 빈틈을 파고들 듯 더욱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면으로 던지는 도전장이었습니다. 백호는 끊임없이 지치지도 않고 카이저의 주위를 맴돌며 지저댔습니다. 그 즈음에는 단순한 위협이나 공포가 아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획과 죽음을 초월한 용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네가 아무리 크고 힘센 밀림의 왕이라 한들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내 목숨을 걸겠다. 제 열정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이 원장님께서 저를 지목하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 했습니다. 박소연 씨,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겠나? 만약 우리가 박소연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진돗개를 들여왔는데 김 과장의 말처럼 그저 평범한 개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박소연 씨가 져야 할 걸세. 네, 원장님, 제 모든 것을 걸고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진돗개는 분명 여러분의 그 편견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저의 끈질긴 설득과 수많은 자료 제출 끝에 이 사회는 마침내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 진도에서 가장 혈통이 좋고 기백이 뛰어나기로 소문난 어린 진돗개 한 마리를 데려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결정이 내려진 순간 저는 마치 독립운동에 성공한 투사처럼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직접 진도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려 남쪽으로 내려가는 내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진도. 그곳의 공기는 서울과는 다른 짭조름하면서도 맑은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곳은 대대로 진돗개를 키워온 한 노인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더니 잠시 후 저를 우리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어미개와 함께 꼬물거리는 여러 마리의 강아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녀석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다른 강아지들이 낯선 저를 보고 짖거나 어미 뒤로 숨을 때 그 녀석만은 우리 구석에서 꼼짝 않고 앉아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다부진 체격, 새하얀 털,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검은 눈동자. 그 눈에는 두려움이나 경계심이 아닌 호기심과 당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노인께서 제 시선을 따라가더니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녀석이 보이시는군요. 생긴 건 작아도 이 중에서 기백 하나는 으뜸인 놈입니다. 절대 먼저 시비를 걸지 않지만 누가 건드리면 제 몸집보다 10배는 큰 놈 앞에서도 절대 불러서는 법이 없지요.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녀석이야말로 제가 찾던 바로 그 존재라는 것을. 저는 녀석에게 백호바이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백두산 호랑이처럼 용맹하고 신성한 기운을 품으라는 저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백호가 처음 서울대공원에 도착했을 때 녀석의 모습은 김 과장님의 말처럼 정말이지 평범해 보였습니다. 시베리아 호랑이의 압도적인 위용이나 아프리카 코끼리의 거대한 몸집에 비하면 그저 작고 귀여운 강아지일 뿐이었습니다. 몇몇 동료 사육사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작은 개가 뭘 할 수 있겠어? 박소연 씨가 너무 과장한 거 아니야? 김 과장님은 보란듯이 헛기침을 하며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내 말이 맞지? 하는 조소가 가득했습니다. 박소연 씨, 저 개보다는 역시 우리 반달가슴곰이 동물원의 격에 더 어울릴 것 같군. 비교하는 것 자체가 미안할 정도야.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녀석은 낯선 환경과 냄새, 그리고 자신보다 몇십 배는 더 큰 거대한 동물들의 모습에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그 검은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총기와 당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전장에 도착하여 지형과 적의 배치를 파악하는 숙련된 장군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가 앞으로 이 동물원의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리라는 것을. 저의 모든 것을 건 도전은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백호가 동물원에 온 이후 나의 하루는 새로운 의식으로 시작되고 끝을 맺었다. 아침 저녁으로 백호와 함께 거대한 동물원 전체를 산책하는 일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산책이 아니었다. 낯선 환경에 대한 백호의 적응 훈련이자 동물원의 다른 동물들에게 새로운 구성원을 소개하는 과정이었으며,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는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고독한 싸움의 시작이었다. 백호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맹수사 근처를 지날 때 육중한 시베리아 호랑이 태산의 나지막한 포효가 땅을 울려도, 사자들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공기를 갈라도 백호는 잠시 멈춰서서 소리가 나는 쪽을 응시할 뿐 짖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녀석은 조용히 모든 것을 관찰하고 냄새를 맡고 분석하는 듯했다. 마치 숙련된 장군이 새로운 전장에 도착하여 지형과 적의 배치를 파악하는 것처럼 그 작은 몸 안에는 가늠할 수 없는 깊이의 평정심이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물원의 모든 구성원이 백호를 순순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가장 먼저 백호의 존재에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낸 것은 동물원의 질서와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전문 경비견 팀이었다. 독일 셰퍼드와 로트와일러로 구성된 그들은 자신들이 동물원의 공식적인 수호자라고 생각했고, 갑자기 나타나 나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온 구역을 자유롭게 누비는 백호를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 귀찮은 불청객 정도로 여기며 텃세를 부렸다. 특히 셰퍼드 무리의 우두머리인 청웅은 유독 백호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청궁은 육중한 체격과 날카로운 지능으로 경비견 팀의 군기 반장 역할을 하는 녀석이었다. 우리가 마주칠 때마다 청웅은 백호를 향해 위협적으로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고 그의 부하들 역시 그를 따라 백호를 포위하듯 애워싸며 압박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정작 백호는 그런 유치한 도발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마치 어른이 어린아이의 투정을 보듯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었다. 사건은 어느 안개 낀 아침에 일어났다. 평소처럼 백호와 함께 인적이 드문 동물원 외곽 순찰로를 걷고 있을 때였다. 길모퉁이를 돌자 아침 훈련을 막 마친 청웅과 그의 부하들이 우리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흉흉했다. 특히 청궁은 온몸에 털을 곤두쓰고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처럼 낮은 자세로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백호야, 이리 와. 나는 다급하게 백호를 내 뒤로 숨기려 했다. 하지만 백호는 내 부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내 앞으로 한 발짝 나서서 청궁과 정면으로 맞섰다. 청궁의 거대한 몸집에 비하면 백호는 반도 안 되는 작은 체구였다. 하지만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청궁의 위협적인 기세를 압도하고도 남았다. 크르르르릉. 백호는 짖지 않았다. 그저 목 깊은 곳에서부터 땅이 울리는 듯한 낮고 위협적인 경고음만을 냈을 뿐이다. 그 소리에는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는 단호하고도 엄중한 최후 통첩이 담겨 있었다. 청궁은 잠시 주춤했다. 자신의 위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정면으로 맞서는 이 작은 흰둥이의 당당함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잠시 동안의 팽팽한 대치, 청궁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앞으로 달려들려는 순간 백호는 자세를 더욱 낮추고 용수철처럼 튀어나갈 듯한 자세를 취했다. 그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네가 감히 신성한 영역을 침범하려 하느냐고 꾸짖는 듯한 서슬퍼런 기세가 넘쳐 흘렀다. 결국 먼저 꼬리를 내린 것은 청궁이었다. 그는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백호의 검은 눈동자에서 무언가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읽은 듯 슬금슬금 뒷걸음질치기 시작했다. 우두머리가 물러서자 부하 경비견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 짖는 것을 멈추고 길을 비켜주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경비견 담당 사육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백호의 목을 쓰다듬어 주었다. 백호는 그저 묵묵히 내 손길을 받으며 다시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백호의 진가를 알아본 것은 동물들뿐만이 아니었다. 가장 먼저 백호의 능력을 제대로 목격하고 충격에 빠진 것은 유인원관의 사육사들이었다. 유인원관에는 늘 시끄럽고 말썽만 피우는 침팬지 무리가 있었는데 특히 우두머리 침팬지인 골리앗은 교활하고 난폭해서 신입 사육사들을 괴롭히는 것이 취미일 정도였다. 녀석은 유달리 머리가 좋아 사육사들을 약 올리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새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입 사육사가 골리앗에게 먹이를 주다가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골리앗이 먹이가 든 바구니를 통째로 빼앗아 달아난 것이다. 신입 사육사가 당황해서 바구니를 되찾으려 하자 골리앗은 바구니를 든 채 우리 위로 올라가더니 사육사를 향해 과일 껍질을 던지며 조롱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사육사가 가까이 다가가자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팔을 물려는 듯한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주변에 있던 베테랑 사육사들이 소리치며 그를 말렸지만 한번 심술이 난 골리앗은 막무가내였다.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어쩔 줄 몰라 할 때였다. 때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던 백호가 그 광경을 목격했다. 백호는 내가 말릴 틈도 없이 하얀 섬광처럼 달려가 골리앗이 있는 우리 바로 앞을 막아섰다. 그리고는 아까 청웅에게 했던 것과는 또 다른 아주 기묘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위협적인 크르르릉 소리가 아니었다. 높고 낮은 톤이 섞인 일정한 박자를 가진 소리였다. 짖는 것도 으르렁거리는 것도 아닌 그 소리는 마치 골리앗의 행동을 꾸짖고 다음 행동을 예측하며 그를 통제하려는 듯한 묘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위에서 기세등등하던 골리앗은 자신의 앞을 막아선 백호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백호가 내는 기묘한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자신에게 덤비는 어떤 존재든 비웃으며 더 심한 장난을 쳤을 골리앗이었지만 백호의 그 알 수 없는 기세와 지능적인 소리에는 압도당한 듯 보였다. 백호는 자리를 뜨지 않고 끈질기게 소리를 내며 골리앗과 눈을 맞췄다. 그 눈빛은 마치 그만하고 내려와. 그건 내 것이 아니잖니 라고 타일러 말하는 것 같았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동물원의 무법자였던 골리앗이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손에 들고 있던 먹이 바구니를 아래로 툭 떨어뜨리고는 슬금슬금 우리 구석으로 물러나 버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모든 사육사들은 할 말을 잃었다. 특히 아까 골리앗에게 봉변을 당할 뻔했던 신입 사육사는 경외감에 찬 눈으로 백호를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침팬지 무리는 백호가 근처에 나타나기만 해도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졌다. 그들은 백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존경심을 표하는 것처럼 보였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 작은 흰둥이가 경비견 팀의 길을 꺾었다더라. 박소연 씨네 개가 말썽쟁이 골리앗을 말로 타이르더라. 등등. 동료 사육사들은 더 이상 백호를 평범한 개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백호를 보면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어떤 이들은 자기 구역에 문제가 생기면 백호 한 번만 데려와 주면 안 되냐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김 과장님도 그 소문들을 듣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내 앞에서 백호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웃거나 폄하하지 않았다. 대신 멀리서 백호와 나를 지켜보는 일이 잦아졌다. 그의 표정은 복잡 미묘했다. 여전히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고 싶은 고집과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작고 평범한 개 한 마리가 자신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위엄과 격을 다른 방식으로, 그것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 변화를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백호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녀석의 진정한 가치는
아직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위기의 순간에 가장 찬란하게 빛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백호의 검은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지만 나는 그 안에 이 동물원 전체를 지키는 거대한 책임감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백호가 경비견 팀의 콧대를 꺾고 말썽쟁이 침팬지 골리앗을 굴복시킨 이후 동물원 내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백호를 향한 노골적인 의심에 눈초리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놀라움과 호기심 그리고 희미한 존경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동료들은 더 이상 나를 고집센 몽상가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백호를 작은 해결사라 부르며 산책 중인 우리를 보면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나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해졌다. 내 선택이 옳았음을, 백호의 진정한 가치가 서서히 증명되고 있음을 느끼는 매일은 보람과 희열로 가득했다. 김 과장님조차 더는 내 앞에서 백호에 대한 섣부른 평가를 내놓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멀리서 묵묵히 우리를 지켜볼 뿐이었고 그 침묵은 수백 마디의 인정보다 더 무겁게 내 마음에 와닿았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늦어른 밤, 동물원에 진짜 위기가 찾아왔다. 그날은 유난히 비바람이 거셌다.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고 바람은 나뭇가지를 부러뜨릴 듯 울부짖었다. 이런 날이면 동물들은 극도로 예민해지기 때문에 나는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뜰 수 없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마지막 순찰을 돌기 위해서였다. 물론 백호도 내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다. 사건은 자정이 가까워 오는 시각에 터졌다. 동물원 전체에 설치된 동작 감지 센서 몇 개가 동시에 경보를 울리기 시작했고 곧이어 경비견들의 요란한 짖음이 비바람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관제실의 인터컴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침입자 발생, 희귀동물사 비스람 구역.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비스람 구역은 값비싼 장비와 삼엄한 경비 속에서 보호받고 있는 황금들 창고 원숭이 우리가 있는 곳이었다. 아름다운 황금빛 털과 희소성 때문에 암시장에서 엄청난 가격에 거래되는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보석 같은 존재들이었다. 전문 밀렵군의 소행임이 분명했다. 경비팀과 사육사들이 비상등을 켜고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상황은 최악이었다. 궂은 날씨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교활하게 움직이는 밀렵군들을 쉽게 찾아낼 수 없었다. 경비견들은 흥분해서 사방으로 지저대며 날뛰었지만 비바람이 냄새를 흩어버리고 소리를 왜곡시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었다. 우왕좌왕하는 사이 귀한 생명들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그때였다. 내 옆에 얌전히 서 있던 백호가 갑자기 자세를 낮추더니 맹수처럼 귀를 뒤로 젖히고 코를 벌름거렸다. 녀석은 다른 개들처럼 소란스럽게 짖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비바람 속에 섞인 아주 미세한 이질적인 무언가를 감지하려는 듯 온 신경을 곤두쓰고 있었다. 그리고는 짧게 컹 하고 짖더니 내가 목줄을 놓을 새도 없이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다. 먹어야 안 돼. 내 외침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백호는 마치 어둠 속에 녹아든 유령처럼 소리 없이 그러나 무섭도록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 녀석은 요란하게 지저대는 경비견들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달렸다.
밀렵꾼들이 침투한 비스링 구역이 아닌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후미진 자재 창고 쪽이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백호를 뒤쫓았다. 백호는 자신의 존재를 완벽하게 감추고 있었다. 비와 바람 소리를 이용하고 지형지물을 은폐물 삼아 한치의 소리도 내지 않고 목표물을 향해 접근했다. 그 모습은 훈련된 특수부대원보다 더 정교하고 침착했다. 잠시 후 녀석은 자재창고 뒤편에서 우뚝 멈춰 섰다. 그리고는 땅에 바싹 엎드린 채 무언가를 기다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B3 구역에서 소란이 계속되는 동안 2명의 남자가 검은 자루를 짊어지고 창고 뒤편으로 은밀하게 다가왔다. 그들은 동물원 경비팀의 허를 찌른 것이다. B3 구역에서 소란을 일으켜 모든 시선을 그곳으로 집중시킨 뒤 정작 빼돌린 원숭이들은 다른 경로로 빼내려던 교활한 작전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수신호를 보내며 이제 다 끝났다는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밀렵꾼들이 가장 방심한 순간 엎드려 있던 백호가 쏜살같이 달려들었다. 목표는 정확했다. 앞서가던 남자의 발목이었다. 남자의 비명이 밤의 정적을 갈랐다. 하지만 그것은 상처를 입히기 위한 공격이 아니었다.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하는 극도로 정교하고 계산된 일격이었다. 백호는 남자의 발목을 문 채 조금도 놓아주지 않았다. 그것은 사르에 찬 물어뜯음이 아니라 마치 강력한 족쇄를 채운 듯한 완벽한 제압이었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놀란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나동그라졌고 그가 메고 있던 자루에서는 희미하게 원숭이의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뒤따르던 공범은 이 상상치도 못한 공격에 당황하여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가 허둥지둥 허리춤에서 무기를 꺼내려던 찰나 백호는 쓰러진 남자의 발목을 놓아주고는 곧바로 그를 향해 목 깊은 곳에서부터 지옥의 소리 같은 으르렁거림을 토해냈다. 그 기세에 눌린 남자는 저항할 생각조차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그 사이 남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보안팀과 사육사들이 횃불을 비추며 현장을 덮쳤다. 모든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되었다. 2명의 밀렵꾼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자루 속에서는 마취된 채 떨고 있던 황금들 창고 원숭이 한 쌍이 무사히 발견되었다. 만약 백호의 그 침착하고 지능적인 판단이 아니었다면 하마터면 수억 원의 가치를 지닌 희귀 동물들을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모두가 허탈하게 서로를 쳐다볼 때 사람들의 시선은 한 곳으로 모였다. 쓰러진 밀렵꾼 옆에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당당히 서 있는 작은 흰개 백회개로 경비견 팀장과 사육사들은 경외감에 찬 눈으로 백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자랑스러운 셰퍼드들이 흥분해서 날뛰며 혼란만 가중시킬 때 이 작은 개는 홀로 상황의 본질을 꿰뚫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해결했다. 잠시 후 보고를 받고 달려온 이 원장님과 김 과장님도 현장에 도착했다. 이 원장님은 처참한 현장과 무사히 구출된 원숭이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백호를 번갈아 보더니 나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 사육사, 당신의 개가 아니 우리 동물원의 영웅이 모두를 구했어. 정말 믿을 수가 없군.
그때였다. 늘 굳은 표정을 하고 있던 김 과장님이 천천히 백회계로 다가갔다. 그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비에 젖은 백호를 내려다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조소나 혼란스러움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오직 순수한 경외감과 자신의 편견이 완전히 부서졌음을 인정하는 담담한 표정이 있을 뿐이었다. 그는 허리를 숙여 백호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리고는 나를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어떤 칭찬보다 진솔하게 내 마음에 와 닿았다. 저 녀석, 보통 개가 아니었군. 내가 틀렸어. 그 순간 나는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간신히 참았다. 안도의 눈물이자 감격의 눈물이자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 진돗개의 주인으로서 느끼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의 눈물이었다. 나는 백회에 다가가 녀석의 하얀 털이 흠뻑 젖도록 힘껏 껴안았다. 가쁘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백호는 내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살랑거렸다. 마치 괜찮아요. 주인님, 제가 해냈어요. 당신과 모두는 이제 안전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날 이후 동물원 내에서 감히 백호를 얕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녀석은 더 이상 박소연 씨네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명실상부한 우리 모두의 소리 없는 수호자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아직 백호가 보여줄 위대함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시련은, 그리고 진짜 신화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백호가 밀렵꾼들을 막아낸 그날 이후 녀석은 명실상부한 동물원의 스타이자 모두가 인정하는 수호신으로 자리매김했다. 백호의 사진은 동물원 안내 책자와 기념품 코너에 메인을 장식했고 지역 신문과 방송에도 작은 영웅 백호라는 제목으로 몇 차례나 소개되었다. 아이들은 백호의 인형을 사달라고 졸랐고 어른들은 한국의 진돗개가 저렇게 똑똑하고 용맹한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백호 덕분에 동물원은 연일 활기가 넘쳤다. 그리고 마침내 백호의 용맹함과 위대함이 절정에 달하는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은 주말이었다. 뭉게구름이 떠있는 파란 하늘 아래 동물원은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관람객들로 붐볐다.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 역시 백호와 함께 순찰을 돌며 그 평화로운 풍경에 취해 있었다. 내 옆을 늠름하게 걷는 백호를 보며 느끼는 자부심과 이 모든 평화를 지켜낸 것 같은 뿌듯함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그런데 바로 그 평화가 산산조각 나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맹수구역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사고가 터지고 만 것이다. 동물원의 제왕, 시베리아 호랑이 태산의 우리에서였다. 노후된 잠금 장치 하나가 정비를 앞두고 사소한 오작동을 일으켰고 육중한 강철문이 불과 한 뼘 남짓 아주 작은 틈을 보이며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 순간 낮잠에서 깨어난 태산이 몸을 뒤척이다가 그 틈을 비집고 우리 밖으로 나오고야 말았다. 호랑이가 나왔어. 누군가의 절규와 함께. 동물원은 순식간에 생지옥으로 변했다. 방금 전까지 울려 퍼지던 웃음소리는 공포에 질린 비명으로 바뀌었다. 관람객들은
공포에 질려 사방으로 흩어졌고, 부모들은 아이를 품에 안고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달렸다. 동물원 전체에 비상벨이 미친 듯이 울려 퍼졌고, 사육사들은 마취총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었다. 나 역시 심장이 철렁 내려앉다 못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태산. 그는 동물원에서도 가장 다루기 힘든 최상위 포식자였다. 굶주린 상태는 아니었지만 갑작스럽게 마주한 자유와 낯선 환경, 그리고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소리에 극도로 흥분한 태산은 그 자체로 움직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극도의 혼란 속에서 모두가 우왕좌왕하며 패닉에 빠져 있을 때 어디선가 모두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하얀 그림자가 쏜살같이 달려나갔다. 바로 백호였다. 평소처럼 동물원 외곽을 순찰하던 백호는 동물원 전체를 뒤흔드는 비상 상황임을 직감하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사태의 심장부로 달려간 것이다. 백호야, 안 돼, 돌아와. 내 목소리가 피를 토하는 것처럼 갈라져 나왔다. 하지만 백호는 내 절규를 뒤로 한 채 이미 저만치 달려가고 있었다. 태산은 어슬렁거리며 관람객들이 버리고 간 유모차를 거대한 앞발로 장난감처럼 툭 건드려 부수고 있었다. 만약 저 상태로 태산이 겁에 질려 숨어있는 관람객들이 있는 곳으로 향한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사육사들은 마취총을 겨눴지만 흥분해서 날뛰는 거대한 호랑이를 정확히 명중시키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자칫 빗나가기라도 하면 태산을 더욱 자극하여 최악의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 바로 그 불가능의 순간 백호가 태산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근육질의 몸이 그 자체로 파괴의 화신이었고 이마의 왕. 왕자 무늬가 고대의 왕관처럼 위압적으로 빛나는 태산에 비하면 백호는 정말이지 작고 하찮아 보였다. 마치 거대한 산사태 앞에 놓인 작은 조약돌과도 같았다. 하지만 백호의 검은 눈빛에는 티끌만한 두려움도 없었다. 오히려 온몸의 털을 바짝 곤두쓰고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hul려 나오는 듯한 낮고 위협적인 소리로 태산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태산은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이 작고 하얀 생명체를 보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 혹은 모욕감을 느낀 듯 코웃음을 치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지축을 흔드는 포효와 함께 집채만한 앞발을 들어 백호를 단숨에 짓뭉개 버리려는 듯 위협적으로 내리쳤다. 크왕! 태산의 포효 소리에 동물원 전체가 공명하는 듯했고 관람객들은 이제 공포를 넘어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 광경을 얼어붙은 채 지켜보고 있었다. 저 역시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끝이구나. 내 자랑스러운 백호가 저대로 죽는구나.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신화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기적이 벌어졌다. 태산의 거대한 앞발이 백호를 덮치기 직전 백호는 마치 바람처럼 날렵하게 옆으로 피하면서 오히려 태산의 빈틈을 파고들 듯 더욱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면으로 던지는 도전장이었다. 백호는 끊임없이 지치지도 않고 태산의 주위를 맴돌며 지저댔다. 그 짖음에는 단순한 위협이나 공포가 아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백과 죽음을 초월한 용기가 서려 있었다. 내가 아무리 크고 힘센 밀림의 왕이라 한들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내 목숨을 걸겠다. 백호는 온몸으로 그렇게 외치는 듯했다. 태사는 예상치 못한 백호의 반응에 명백히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자신의 압도적인 힘과 위험 앞에서 벌벌 떨며 도망가거나 혹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할 미물이 오히려 자신에게 끈질기게 맞서며 기세를 몰아붙이고 있으니 말이다. 태사는 몇 번이나 분노에 차서 백호를 앞발로 후려치려 했지만 백호는 신이 조각한 듯한 놀라운 민첩성으로 그것을 모두 피해냈다. 오히려 백호는 점점 더 태산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더욱 날카롭고 기세 넘치는 소리로 지저댔다. 그 모습은 마치 작은 투사가 거대한 괴수에게 용감하게 맞서는 고대 신화 속 한 장면 같았다. 아니, 그것은 이미 현실이 된 신화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1분. 아니, 체감상으로는 10초도 되지 않았을. 하지만 영혼처럼 느껴지던 그 찰나의 순간, 마침내 태산이 주춤하며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밀림의 왕, 동물원의 제왕이라 불리는 시베리아 호랑이가 고작 자신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진돗개 한 마리의 기백에 눌려 물러서고 있었던 것이다. 백호는 태산이 물러설 때마다 한 발짝씩 더 다가가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그리고 결국 제왕 태산은 그 기세에 완전히 압도당해 열려있던 자신의 우리 안으로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며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태산이 우리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자마자 정신을 차린 사육사들이 재빨리 철문을 닫고 2중, 3중으로 잠금 장치를 걸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수라장 같았던 동물원 전체에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넋이 나간 채로 서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를 시작으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을 구한 작은 영웅의 이름을 연호했다. 베고베고베고. 그 함성은 서울의 하늘을 뒤덮을 듯했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고 백획에 달려가 녀석의 하얀 털이 흠뻑 젖도록 힘껏 껴안았다. 가쁘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백호는 내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살랑거렸다. 마치 괜찮아요. 주인님, 제가 해냈어요. 당신과 모두는 이제 안전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순간 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안도의 눈물이자 감격의 눈물이었고 무엇보다 한없이 자랑스러운 내 작은 영웅에 대한 무한한 사랑의 눈물이었다. 전설은 바로 그렇게 완성되고 있었다. 백호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을까. 정신을 차렸을 때 내 주위는 나를 지켜보는 수많은 인파와 동료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경이로움과 감사, 그리고 뜨거운 감동이 가득했다. 이 원장님은 땀과 눈물로 젖은 얼굴로 내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 사육사, 아니, 이제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되겠군. 소연 씨, 당신의 개가, 아니, 우리 모두의 영웅이 동물원 전체를, 우리 모두를 구했어. 정말 믿을 수가 없구려. 저 작은 몸에서 어떻게 저런 용기와 영혼이 나올 수 있는지.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경외감과 존경심이 가득했다. 그때 인파를 해치고 김 과장님이 우리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흙투성이가 된 내 앞에 서 있는 백호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나는 그가 또 어떤 비판적인 말을 할까 싶어 저도 모르게 몸이 굳었다. 하지만 그의 다음 행동은 내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김 과장님은 천천히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였다. 그것은 나를 향한 인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작은 흰 개, 백호를 향해 진심을 다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어떤 사과나 칭찬의 말보다도 그 한 번의 깊은 숙임이 그의 완벽한 패배와 진심 어린 존경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후 고개를 들고 나와 눈이 마주치자 멋쩍은 듯 시선을 피하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미안했네. 그리고 고맙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조용히 돌아섰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한 시대의 완고한 편견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음을 느꼈다. 그날 이후 백호는 단순한 동물원 스타를 넘어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동물원의 CCTV 영상은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호랑이를 이긴 진돗개, 작은 거인의 위대한 용기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은 단 며칠 만에 수억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인을 충격과 감동에 빠뜨렸다. 캐나다의 CBC, 영국의 BBC, 미국의 CNN 등 해외 유력 매체에서도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대서특필했다.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공식적으로 백회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수호자 특별 표창을 수여하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을 정도였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며 개가 어떻게 호랑이를 이기냐, 전부 조작이고 과장된 이야기라며 믿지 않으려 했다. 일부 혐한 성향의 네티즌들은 한국인들이 또 자기들 문화를 과대 포장해서 국뽕 마케팅을 한다며 악의적인 댓글을 달기도 했다. 하지만 동물원에 있던 수백 명의 목격자들과 모든 각도에서 촬영된 명백한 CCTV 영상은 백호의 용맹함이 한치의 거짓도 없는 명백한 사실임을 증명했다. 중요한 것은 백호는 힘으로 호랑이를 이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만약 힘으로 맞붙었다면 백호는 단 1초도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백호가 이긴 것은 태산의 육체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수한 용기와 자신이 지켜야 할 대상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는 숭고한 기백, 그리고 주인을 지키고자 하는 불굴의 충성심으로 백수의 왕이 가진 교만과 폭력성을 굴복시킨 것이다. 나는 문득 고향 진도에서 들었던 한 백구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1993년 다른 지역으로 팔려갔던 백구라는 이름의 진돗개가 있었다. 원래 주인을 잊지 못한 그 백구는 무려 7개월 동안 300km가 넘는 거리를 스스로 찾아 헤매 결국 뼈와 가죽만 남은 앙상한 모습으로 옛 주인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실화였다. 그것은 단순한 귀소 본능이 아니었다. 주인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 그 목표를 위해 죽음의 고통마저 이겨낸 경이로운 충성심의 증거였다. 나는 백호를 보며 깨달았다. 백호의 용맹함과 지혜 역시 그 뿌리에는 자신을 믿어준 나와 자신이 지켜야 할 영역인 이 동물원에 대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세월이 흘러 백호는 예전처럼 작고 귀여운 강아지가 아니었다. 하얀 털에는 희끗희끗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고 걸음걸이도 예전처럼 날렵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녀석의 검은 눈동자는 여전히 깊은 지혜와 온화한 위엄이 서려 있었다. 녀석은 여전히 동물원의 평화를 지키는
작은 수호신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맹수들은 백호가 근처에 있으면 이상하게 얌전해졌고, 사육사들은 백호를 살아있는 부적처럼 여기며 존경했다. 제왕 태산조차. 가끔 백호가 우리 앞을 지나가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한때 자신을 굴복시켰던 작은 거인을 향해 나지막이 콧소리를 내며 경의를 표하는 듯했다. 어느덧 은퇴를 앞둔 나는 이제는 동물원의 명예 고문이 된 김 과장님과 함께 백호의 우리 앞에서 커피를 마시는 일이 잦아졌다. 그는 더 이상 편견에 사로잡힌 깐깐한 상사가 아니었다. 그는 백호를 바라보며 종종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종종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가장 화려한 힘을 과시하며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을 지도자라 착각하고 두려워하지. 권력의 자리에 앉아 국민을 위한 봉사라는 본분을 잊고 호랑이의 갈기처럼 자신의 위세만을 자랑하며 약자들을 겁박하는 일부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때때로 저 태산의 오만한 모습을 보게 돼 그의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와 리더십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 그것은 백호처럼 비록 몸집은 작고 목소리는 크지 않을지라도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책임감에 있었지. 위기 앞에서 남 탓을 하거나 도망치는 대신 가장 먼저 앞으로 나아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용기 말이야. 힘이 아닌 기백으로, 폭력이 아닌 의로움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진정한 위엄. 백호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었어. 어느 조용한 저녁, 나는 백호와 함께 동물원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올랐다. 노을이 서울의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녀석의 옆에 조용히 앉아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과 평화로운 동물원의 풍경을 내려다 보았다. 백호는 내게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녀석의 따뜻한 청아, 규칙적인 숨소리가 내게 전해져 왔다. 백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가장 위대한 힘은 물리적인 강함이 아니라 절대로 꺾이지 않는 선한 의지와 용기라는 것을.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존경하고 따라야 할 리더는 화려한 갈기를 가진 호랑이가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모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지는 백호와 같은 존재임을. 그렇게 작은 수호자의 전설은 땅을 울리는 포효가 아니라 세상을 함께 지탱하는 조용한 충성심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